네, 황교안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시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던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뭐 세기를 가는 거 힘들기도 하지만은 예. 뭐 첫 사랑을 할 때처럼 그런 또 열정도 갖게 됩니다. 아, 그래요? 대개는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이른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정말 터무니없는 공격도 받게 되고 뭐 그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럴 거 뭐하러 들어왔나. 대개 제가 정치 입문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저 황교안 후보는 전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이 정부가 나라를 너무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법무부에서만 있었다고 하면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 총리를 하면서 보니까 국정 여기저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망가뜨리고 예. 특히 민생 뭐 더 말할 수 없이 힘들게 만들고 예. 안보는 뭐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너무 걱정이 돼서 같이 이걸 막아내지면 안 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들어오게 됐다는 점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정도의 비난이나 공격은 뭐 얼마든지 감내할 수밖에 없다. 네. 감내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2년도 안 됐는데 나라를 이렇게 아주 정말 힘들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저 사람들 실력 문제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민생을 챙기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과연 주된 관점이냐,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실력 문제 이전에 이 사람들은 아예 권력을 잡으면 목적이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잘못되었는 것을 알면 네. 되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네. 잘못된 것이다.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검증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된 이런 경제정책을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진위가 있다면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는 지금 이 정부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네. 무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 이 정부는 정권 잡고 나서 굳이 뭘 하나를 했다면 적폐청산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망가뜨렸거든요. 안보건 민생이건 경제건 그렇죠? 뭐 저는 예.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적폐 청산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 정말 적폐를 청산했느냐? 저는 그 부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적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쌓여 있는 악한 범죄 이걸 적폐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격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과연 그런 정말 적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가 따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더 심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적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고쳐야 될 적폐가 있다고 그러면 네. 그건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가 한 것은 과연 그렇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냐, 보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그 좌파는 문재인 정권은 황교안 후보도 적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왜 저를 적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박근혜 정권 때 법무장관하고 총리했으니까 적폐다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일했던 100만 명이 다 적폐라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이 정부는 어느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 공무원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자기들한테 또 소용이 될 때는 김태우 씨 같은 사람 막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바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원대복귀 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회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안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다. 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고 또 그 하나 이제 관행으로 그렇죠. 이렇게 정착돼야 되는데
상사의 말을 따라서 상사의 지시를 따라 했더니 이게 적폐다 하면서 처벌해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조직 안에서의 조직의 명령이라든지 또 상사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부하의 의견이라든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네. 적폐가 돼버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권 바뀌어서 직권남용이 돼버리고 그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 때문에요. 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안 움직인대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이제 어공들 있잖아요. 뭐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지금 이제 좌파 세력이 정권 잡으면서 막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갔잖아요. 이 사람들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이 공무원들을 뭐라 그럴 수 있느냐. 자칫 잘못하고 의혹 가지고 뭘 하려다 보면 정권 바뀌어서 적폐로 바로 몰릴 것이 빤한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목숨 내놓고 그럼 하라는 얘기냐. 이 사람들이 복지부동에도 할 말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그건 면책한다. 아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는 걸 아예 제도화해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상사의 말을 따라서 했고 또 정부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일을 했더니 그게 범죄다, 적폐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공무원들더러 일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이를테면은, 무슨 새마을 관련.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새마을 들어가는 거 다 빼라 그랬거든요, 예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으로부터 새마을 운동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듣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후진국의 작은 정부도 아닌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한마디 들으면 확확 바뀌는 것인가? 총리까지 하시고 권한대행까지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은 그럼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을 잘 세워야 되죠. 좋은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는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나쁜 정책은 물론 폐기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정책인데도 그거보다도 내 정책이 아니니까 내 정책을 만들어서 또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 앞에 만들어 놨던 것이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새로 만든 그 정책은 계속 또 유지되겠느냐?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결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결혼해도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부는 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한단 말이죠. 한참 짓고 있던 중에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포인트가 그게 아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 집이 중간에 중단되는 거죠. 그러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살 수 있는 집 마련하는 것도 하다 말다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어린이집 만드는 것도 하다 말다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은 어떤 정권의 정책이든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과 국민들이 사실 감시해야 돼요. 그러면 후보님 혹시 좋은 정책은 그게 어떤 정권의 것이건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문재인 정권 한 2년 이제 가까이 되어 오니까 이 2년간의 문재인 정권 정책 중에 혹시 이 정권은 괜찮아 한번 발전시킬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정권이 있나요? 정책이 있나요? 저는 하여튼 이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들었어요. 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뭐 잘못했다라고 해서 적폐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도 무너뜨리고 정책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 한 100가지라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잘했다고 얘기하고 개선할 만한 게 혹시 뭐가 없냐?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우리 시청자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몇 분 문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당대표 되려면 배신자 김무성, 유승민을 버려야 한다.
여기 황차대가 뭘까? 황교안 차기 대통령?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들 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당 대표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좌파의 이낙연까지 제치고 지금 1등으로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어떻게 민생을 어렵게 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나. 이런 부분이 하나 참 안타깝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새 지도자를 원하고 계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제 새 지도자가 좀 나와라. 이런 뜻에서 이제 저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스스로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막 구태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때가 됐다. 물론 이제 전에 정치하시던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사회의 틀, 정계의 틀이 좀 바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대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저는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이 하시던 이런 선거운동과 네. 다른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 돈 안 쓰는, 돈 안 쓸 수는 없겠죠. 덜 쓰는, 그리고 불법이 없는 이런 선거. 또 새로운 사람들도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캠프는 아주 오래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없고 예.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 모였지만 국민들께서 오히려 그런데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달리 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캠프를 우리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헤어스타일 잘 바꾸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셨어요? 이 고성국 TV에 우리 예, 전속 헤어 디자이너가 아주 참 훌륭하시네요. 네. 그래요. 아니, 이제 새 정치를 이제 스스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이제 지향한다면 사실은 이게 정치인의 의무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보이는 비주얼 이미지에서부터 다 뭔가 좀 새롭게 보여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문을 제가 아까는 의견만 전해드렸는데 이건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해도 김무성, 유승민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데 이 부분 꼭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견들 또 다른 여러 의견들도 있겠죠. 네.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해나가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교과서적인 또는 원론적인 이 답변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냥 들으면 아주 원론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해석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김세연 사무총장. 이게 부산에 있는 김세연 의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세연 사무총장,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세요. 고 박사님, 그게 지금 가장 빅 뉴스입니다. 이러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아세요? 저는 그런 것이 인터넷에 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저나 저희 캠프는 네. 아직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어떤 일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네. 생각도 안 해봤고, 네. 물론 협의한 일도 없지요. 또 해당 당사자들에게 상의를 해본 일도 전혀 없어요. 그건 확인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전혀 그런 결정을 한 일이 없고, 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었고, 다른 얘기들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요. 예. 확실하게 말씀하셨네요. 예.
오랜만에 웃음이 납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저하고 대담하면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웃으셨는데 그동안 TV 토론이나 뭐 합동연설회나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죠. 뭐 국민들이 저를 보시는 기회는 되게 국회에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보세요. 아, 그래요. 예. 저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제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공격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예. 아닙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딱딱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입니다. 아니, 우리, 고성구 TV나 유튜브에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유파가 현실적으로 지상파나 종편으로부터 많이 지금 밀려났어요.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파 유튜브가 자유파 세력의 주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한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 점에서 좀 자주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고성구 TV만 나오지 마시고 저 펜앤마이크도 뭐 신의 한수도 황장수 TV도 좀 다들 그렇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나오면 웃게 되거든. 지금도 막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정치 지도자가 이게 국민들하고 심각한 얘기할 때 심각하게 표정으로 하지만 좀 웃고 여유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유튜브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게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국정을 해보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안 해도 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 못한. 그래요.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뭘 앞으로 더 잘할 거냐. 네. 뭐 이번 TV 토론회에서도 저는 계속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건가에 관한 그 정책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또 우리 같이 나온 후보들도 뭐 거기에 또 같이 공감을 하면서 큰 방향에서는 같이 왔죠. 예. 근데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런 지적, 이거야 뭐 저희들이 정말 순정하고 또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근데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이미 검증이 다 끝나가지고 다 논의한 부분을 한 2년 뒤 가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제가 청문회 때, 장관 청문회 때 물은 얘기, 총리 청문회 때 다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지금 정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옛날 얘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미래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무슨 정관예우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등, 군대 이 불법적 방법으로 군대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죠. 예. 뭐 다 사실은 이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서 그 바람에 제가 청문회에서 예.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통과돼가지고 장관도 됐고, 그래요?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이 돼서 총리가 된 겁니다. 우리 장관들 중에 보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 정권에서는 8명이나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반대당에서 저를 공격을 많이 하면서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청문 경과 보고서가 다 채택이 됐어요. 그 말은 예.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지금 하니까 제가 이런 게 참 무용한 이런 논박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당시에 야당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청문이나 국무총리 청문을 할 때,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이 자기들이 정말 이건 의혹이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죠.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청문 과정에서 공격은 했지만 해명 듣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적격 의견은 쓰겠지만은 청문 보고서 채택은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그래서 다 청문 경과 보고서 다 통과됐고, 정상적으로 장관, 총리가 임명이 된 거죠. 여기 이런 답변이 있어요. 질문, 문제항이, 그런데 답변하지 마세요. 옛날 거 찾아보러 하세요. 정말 옛날 거 다 찾아보면 좋겠어요.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제 황교안 후보의 인터뷰를 잠깐 제가 보면서 저도 좀 그 대목이 조금 걸렸는데, 뭐냐면 전당대회 하면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로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나라가 우리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와 경쟁하는데, 네. 국제사회는 선진국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죠. 네. 열심히 달려가도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네. 자꾸 2년 뒤로 가고 작년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우리 여유가 있고 뭐 우리가 뭐 세계 1등 국가고 뭐 더 발전 안 해도 괜찮다. 네. 뭐 이제 옛날 얘기도 좀 챙겨가면서 하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때라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창 경쟁의 선두에서 달려가다가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정말 미래를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구성될 이 한국당의 지도부는 1차적인 목표가 총선 승리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후 대선 과정에서 임기가 마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구성된 지도부가 총선에서 참패하면 아마 그 다음날 사표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 모든 걸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거기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TV 토론회가,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TV 토론회보다도, 서로 네거티브 없고, 아하.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정책 논의도 많이 있었던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새로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 제가 이제 그 TV조선에서 매일 논평을 하는데, TV조선이 이제 자료화면을 띄우고서 논평을 요구하는데 보면 전부 막말 이런 걸로만 자료화면을 구성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당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당이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지금 한국당을 과거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많은 후보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겠냐. 99% 미래 비전 얘기를 했을 텐데 왜 그거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그 몇 가지 자극적인 장면을 편집해서 이게 한국당의 전당대회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고 왜 과거로 가고 있냐고 그렇게 질타를 하냐. 언론 보도 좀 제대로 하자 그랬어요. 지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네. 신상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은 네네.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거냐, 경제 지금 이제 힘든데 어떻게 경제를 살려 나갈 네. 거냐, 또 우리의 미래의 꿈은 도대체 있는 거냐, 이런 걸 주제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또 잘 보도가 안 되대요.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시청률이 안 나와. 그게 시청률만 잘 나오면 왜 그걸 보도 안 하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예요. 언론이 그렇게 선정적인 거를 자꾸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런 자극적인 거가 아니면은 눈길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언론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거 시청자 탓하지 말고 언론이 먼저 정책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시청률이 안 나와도 감수하자. 그거 몇 달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재미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저는 언론의 각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책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 같지만 네. 또 정말 책 읽는 맛을 느끼면 책 안 보면 몸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언론도 그렇게 좀 책과 같은 정보를 주는 네. 그런 언론이 되면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까 여기 김세현 사무총장설은 가짜뉴스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워낙 SS가 위력이 있어요. 그걸 본 분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세현 사무총장설은 SNS에 퍼져 있는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조금 전에 후보가 지금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이를테면 당직을 누가 맡을 거냐 이거는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이 5.18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예요. 5.18은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것이죠. 5.18 민주화 운동.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좀 이렇게 정말 5.18의
기여하지 않은 이런 분들도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유공자 중에 잘못된 선정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단 공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적 조서 공개도 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예. 뭐 유공자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과거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 들어온 분들까지라도 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또 많은 질문이 김무성과 손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당에 있으니까 예. 뭐 한 2년 전에 악수하면서 손잡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제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후보가 정치권에 이제 입문하는 그 전후를 보니까 한 달 전입니까? 한 달 반 전입니까? 그렇죠? 예, 한 달 반. 뭐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좌파 쪽의 공격이 굉장히 그 신랄하고 혹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좌파의 공격에 편승해서 한국당 내의 당권 주자들이 이제 그 공격을 시작해서 안팎에서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질문을 우선 좌파들은 왜 그렇게 황교안을 무서워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그분들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공안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말은 무엇의 약자냐? 공공의 안녕 질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에는 공공의 안녕에 관한 범죄, 또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또 개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죄 이렇게 큰 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인데 이제 과거에 그것을 하면서 소위 이제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뭐 이런 옛날에 좀 그런 평가가 있었죠. 네. 뭐 그것 때문에 공안부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1989년 이후에 공안부는 바뀌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이런 부서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공안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이런 분들은 그런 세력들은 처단을 하고 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아닌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좀 밝혀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편향적인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이라는 기억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른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제가 그 황교안 후보가 얘기한 걸 봤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건의했고 그 대통령이 결단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고 앞장서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뭐 제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통진당이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인 것을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지 않느냐. 북한하고 계속 간첩들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남한 전복을 위해서 움직였던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사건들이 연결된 것이 민노당이고 그 후신인 통진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쭉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이 통진당은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은 심리를 했어요. 제 기억에 1년 1개월 정도 넘었죠. 예. 이렇게 했고 저희가 자료를 뭐 한 17만 쪽의 자료를 냈는데 네. 그걸 다 보고서 아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여기에 목적도 반하고 또 그 행동도 반한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해산을 한 거거든요. 네. 제가 청구했어도 이것이 만약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9명 재판관 중에 8명이 이거는 위헌정당이다 그래서 해산을 명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그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그럼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통진당은 살아 있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신지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예, 근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정부의 소송 대리인이 어떤가요? 법무장관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부의 그 소송 대리인은 다른 변호사나 뭐 여러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 황교안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헌재에 출석해서 그 통진당 쪽 사람들하고 계속 공방을 벌인 거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안 해도 되는 일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실무를 추진하는 팀이 있죠. 또 이 팀에는 변호사들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통진당 해산이라는 것은 정당 해산 아닙니까? 네. 뭐 세계에도 잘 유례가 없는 거죠. 그렇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검사들, 법무부 공무원들, 또 변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장관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헌법재판소에 충분하게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제가 나가서 청구 취지도 얘기하고 그래요. 또 예. 마지막 이제 결심 때도 제 의견을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 해산은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독일의 신나치당이 그 홀로코스트의 어떤 그 집단적인 그런 그 경험 때문에 그 신나치당이 한번 해산 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고 또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이거는 뭐 누구 시킬 일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직접 나섰다. 그래서 뭐 격이나 틀보다도 예. 뭐 내가 잘 아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 팀들이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솔선수범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예.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또 잘 받아들여서 네. 일을 잘 해가지고 통진당의 실체를 밝혔고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결정도 난 것이라서 저는 뭐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고성국이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한다. 황교안이 답변하기 좋은 것만 질문하고 있다.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골라서 했는데. 네. 알겠어요. 아무거나 한번 첫 번째 줄 있는 거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럴까요? 네. 탄핵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왔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이제 탄핵 뭐 이러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뭐 탄핵이나 이런 부분은 벌써 2년 전부터 얘기가 다 해가지고 정리가 된 겁니다. 다 정리가 된 얘기를 자꾸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자. 저는 그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얘기가 안 된 거라면 다시 하죠. 지난 2년 동안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는 다 아는 거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미래로 가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총선 승리에 대한 말씀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얘기가 뒤로 돌아왔는데 다시 총선 승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는 그 총선 승리의 어떤 그 비책, 뭐 전략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많이 치렀죠. 근데 앞에 3번의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다. 그 앞에는 이겼어요. 압승을 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 때와 이길 때의 차이가 뭐였냐? 질 때는 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분열해서 그랬습니다. 이 앞에 3번의 선거가 다 분열해서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고 나뉘어 있으니까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앞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쭉 이긴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우리 이 후보를 좀, 지원했고, 이렇게 돼서 이긴 거거든요.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도 총선의 대책은 자유한국당은 이겨본 경험이 있는, 역량이 있는 정당입니다. 네. 분열된 것만 치유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완전 분열이 됐다, 완전 하나가 되지는 못했죠. 네. 이제라도 뭉치면
이제 뭐 총선 아직 시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좀 반추하면서 아하, 우리가 뭘 좀 더 보완할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되는 정당 같으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미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걸 되살려서 거기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만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유파가 총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총단결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3가지만 드릴게요.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서 이제 나온 당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과연 헌법 가치에, 저희 정당으로서의 가치에 차이가 있어서 나간 것이냐. 그건 아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모이면 당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미 그 당에서도 이제 우리 당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어떻게 보면 빅텐트가 치워지고 그다음에 대의가 분명해지면 당대당 통합보다는 개별적 입당 쪽으로 생각을 더 하시는 건가요? 쉬운 것은 그것이고 네. 결국은 당대당 통합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 당대당 통합을 얘기할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게 유승민의 존재거든요. 아까 김무성 유승민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셨어요. 하셨지만 이 통합이라는 연장선에서 유승민의 존재를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면 어떤 입장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는 뭐 그걸 이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지금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원칙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특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은 친한 친구입니까? 그 한때 SNS에 그런 식의 얘기가 막 번졌었거든요. 예,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 당에 있었으니까 들어본 적은 했죠. 있지만 그렇지만 거의 정치관 들어와서 따로 만난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알겠습니다.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뭐 사실은 좀 작고를 해서 지금 좀 그 생각만 해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자, 바른미래당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런데 그것이 당대당 통합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별적 입당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개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지금 한 사람 얘기를 먼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애국당은 어떻습니까? 대한애국당과의 관계는?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뭐 기본 원칙은 같다고 봅니다. 대한애국당도 원칙을 함께 하면 뭐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그 대한애국당에 있던 분들 중에 저희 당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미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대통합 관련해서 사실 그러니까 정치권, 정당 간에 또는 국회의원들 간의 이합집산으로는 안 된다. 그 자유파 시민들과의 대통합이 진짜로 중요하다. 지난 2년을 지켜봐도 한국당보다는 자유파 시민들이 한 역할이 훨씬 크지 않냐. 근데 태극기 세력을 비롯해서 꼭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권의 폭정을 이 정도라도 버텨내고 막아낸 게 자유우파 시민들의 힘 아니냐? 그럼 이들과 함께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게 이제 대통합을 얘기할 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태극기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태극기 세력이라고. 이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발전 부흥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당에 수업됐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좀 넓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대당에 관한 당대당의 통합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절차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좀 쉽게 될 수 있는 게 뭐 개별적으로 입당하고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대당 통합을 뭐 전혀 배제하는 이런 것은 뭐 아니죠. 그러니까 폭넓은 통합, 저는 그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좌파가 특별히 태극기 세력을 지칭하면서 이제 극우적인 뭐 세력으로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총선 대선 승리를 하려면은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중도로 갈 건가 아니면은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할 건가를 우선 둘 중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처럼 지금 이게 저는 이 좌파가 그런 프레임을 갖고서 지금 이 자유파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태극기 세력과 당연히 함께 하지만 중도 그렇다고 해서 중도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냐? 뭐 그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다른 얘기 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입니다.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을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보수라고 했죠. 네. 그거 아닌 것, 소위 이제 사회민주주의랄까, 네. 또 국가주의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극우가 뭡니까? 극우가 나는 아주 극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이게 극우입니까? 그거 아니죠. 나는 정말 시장경제, 극한 시장경제, 이게 극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양극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양극으로 말할 일이 아니라 격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있지만 내가 이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 극으로 말해서 저 끝이 내 목표다. 이러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식의 뭐 어떤 그 좀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극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대립과 투쟁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무너뜨리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극복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유파의 본대가 메인스트림이 그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과 아주 치열하게 그 전투적으로 투쟁을 잘 했다면 이른바 극우적인 어떤 경향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프레임 갖다 대는 이런 분들의 극단적 행동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게 왜 투쟁할 때 투쟁하지 않느냐.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느냐. 그렇게 전직 대통령 2명, 수십 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감옥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도 왜 싸우질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치열한 투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싸우는 방법은 네. 인상 쓰고 창칼 들고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머리로 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싸움을 겪어왔습니다. 통진당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런 큰 어려움이었죠. 네. 또 검찰에 근무하면서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싸움이었죠. 예.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사건을 우리가 밝혀내서 네. 전직 원장 2분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싸우면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공직자 중에는 뭐 싸움을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는 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계속 많은 싸움의 한가운데서 그걸 극복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가 되고 나서도 제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경제단 무너진다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살리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언론이 또 평가하기를 뭐 잘했다. 뭐 그것이 또 하나의 극복 아니겠습니까? 메르스 제가 총리 될 때
이 23분인가가 이미 메르스로 작고하셨었어요. 예, 예.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제가 그 총리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이고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겼어요. 단기간 내에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투쟁력의 측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투쟁에는 몸을 사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숨을 바쳐서 그걸 하겠다. 그런 각오로 사실은 그동안 저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투쟁을 해온 예. 그런 사람입니다. 뭐 큰 소리를 내라. 뭐 내라면 내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정구 사건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참 어려웠죠. 어려웠죠. 대통령이 이런 사건을 갖고 수사하면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어떤 그 청와대로부터의 그런 많은 좀 힘든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수사팀이 잘 이렇게 해서 강정구 교수 기소했고 결국은 이제 그에 상응한 그런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참 힘들었죠.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여러 그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하다. 네, 그러면 뭐 같이 뭐 제가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뭐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겨왔던 그런 경험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뭐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수사를 하냐 그랬고,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우리 그 정부 처음으로 이 서면으로 이 수사 지휘를 해서 불구속하라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기소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내고 이런 파동을 겪었는데 그 후에 결국은 검찰을 떠나게 됐죠. 그 후에 예. 바로 떠난 건 아니고 제가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승진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승진이 안 됐고 그때 이제 언론들이 정말 부당한 인사 예. 폐해다 이래서 많은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교안 후보를 뭐 이렇게 총리 때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굉장히 점잖고 이제 온화하고 이런 그 외모와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는 온화합니다. 온화하지만 싸울 때는 싸웁니다. 자꾸 네. 투쟁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강정구 사건의 전후를 제가 좀 본 기억이 있는데, 뭐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 세우면 물러서지 않는 그런 외유 내강형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그 정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변란 아닙니까? 그때 어쨌든 사드 배치를 했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맺죠. 그렇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 사드는 이 한미동맹의 핵심이고, 정보 교류 협정은 한일 연합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이 헌정 중단이 사태 상황에서 총리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민구 장관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자유파, 그러니까 국가 안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하는 자유파라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 저희가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네. 가지고 우리 한민구 장관과 제가 현장에 가서 또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일본과의 안보 협정에 관해서도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잘 협력이 되는데 우리가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면은 대비하는 게 뭐 굉장히 구멍이 커지는 거죠. 뭐 그런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당시에 일을 맡고 있던 담당자들도 그러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서 그때는 하여튼 한일 관계가 어렵지만 같이 협력하는
막 이런 관계로 유지가 됐었고 또 한미 동맹도 뭐 공고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데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안보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도 다시 흔들리고 지금도 한일 정보교류협정은 폐기해야 된다고 집권당 중진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민구 장관이 국방장관이 뭐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하고 뭐 보고를 뭐 그 기망했니 어쨌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그 황교안 후보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무슨 압박이나 무슨 조사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습니까? 혹시? 뭐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 네. 뭐 제가 압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예. 그렇게 뭐 될 일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안 해도 될 일이야 물론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 대선 출마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자유한국당 살려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고 신뢰를 받는 당이 돼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오로지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제가 총선 승리는 이미 한 3, 4주 전에 제가 지금 예측해 놨습니다. 혹시 못 보셨는지 제가 여러 번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한 3주 전에 썼어요. 말로 하면은 이게 나중에 또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저 이렇게 썼어요. 한국당 155석, 민주당 120석, 정의당 5석, 애국당 3석, 그 밖에 17석, 이렇게 무소속 포함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20%대까지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4월 총선 즈음에서.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다들 공신록에 이름 올린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공천혁명을 못할 거다. 인적 쇄신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은 어쨌든 자유파 국민들의 들끓는 이 정권 교체 의지를 잘 담아서 대대적인 인물 교체와 이 공천 혁명을 통해서 마치 마크롱 혁명처럼 이렇게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합니다. 평론가로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의 예측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방법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더 큰 목표를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아까 155석 네.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바람은 몇 석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정상화해달라, 바꿔달라, 이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우리 대담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해주셨고, 사실은 이 황교안 후보가 과거보다 미래로 나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지금 표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미래지향적으로 대담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외면하고 대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2, 3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짧게 한번 인사 말씀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바람과 나아가서 필요, 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꼭 찾겠습니다.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화로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들을 그동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해서 꼭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바꿀 것 있으면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야 될 것 있으면 또 키워 나갈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최근에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또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 살리는 일 해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예.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신은 국민들과 함께 한다. 국민들의 뜻은, 물론 이제 개개인의 뜻은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이 하트가 많이 올라와서 끝나고 나서도 댓글은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후보와의 대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